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갈 텐데요. 숭실대학교 베어드 교양대학 교수이자 철학계의 셀레브리티시죠. 인문학 전문 팟캐스트 학자들의 수다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송과 미디어에서 활동을 해오셨고요. AI5 김시천 COO가 이것도 먼저 알려주세요. 네, 도래할 K철학, 우리는 어떤 인문학을 할 것인가? K철학이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쩌면 앞에서 잠깐 넘어가신 한국적 인문학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15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이상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그 사람이 제가 맞나 잠시 놀랐습니다. 저는 그 AI5에서 직책이 없고요.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그 첫 번째 발표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표가 전부 다 대단히 현대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옛날 얘기를 합니다. 동양 철학이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상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제 K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공식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쓴 것은 제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면 욕먹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욕먹는데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썼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이 개념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15분 동안에 드린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20세기 장면들은 사실은 따로 있고 이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광장이나 혹은 카페 이런 데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의 언어로 체화되어 왔었는데 문제는 이런 용어들이 대학의 교과서에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사진은 제가 즐겨 활용하는 사진이에요. 자, 함석헌 선생님이 1971년도부터 여기서 멀지 않은 YWCA에서 노자 장자를 가지고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자, 당연히 70년대 초반이니까 시위가 있었겠죠. 이게 87년으로 생각을 해도 좋고 2017년으로 상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동양고전에 관심이 있어서 그 시위대를 뚫고 저녁 시간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연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시위대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어서 5분 지각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연사이신 함석헌 옥이 일관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이야기를 하느냐. 제유편이라고 하는 장자 첫 편의 첫 번째 문장을 칠판에 쓰고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를 너그럽게 둬둔다는 말은 들었어도 천하 다스린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했던 20세기 한국에서 장자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읽었느냐를 말할 때 이 장면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들은 보통 교과서에서 노자, 장자 하면은 무의자연, 그리고 소유 재물, 절대적 자유 이런 식의 개념들을 떠올려요. 근데 이거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함석헌 선생의 이 말은 현장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한문책을 들고 강연장에 들어선 사람은 전태일일 수도 있고 이한열일 수도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죠. 그 사람들에게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왔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자와 장자는 전국 시대의 장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씨알이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유린하려는 그 통치자들에게 건드리지 마. 혹은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다라고 선언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저는 이게 이런 방식의 장자 해석은 당연히 주석학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통을 가지고 장자를 읽고 노자를 읽었다면 이게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우리 삶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대학 강단에서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봉건시대의 주석자들이 남긴 그 주석을 자꾸 파는 방식의 연구를 되돌아가느냐. 저는 이것이 바로 저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이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와이프랑 같이 데이트하러 갈 때 저쪽에 그 떡볶이집 많은 데 있죠. 거기 가면은 집집마다 원조, 어디가 원조 떡볶이집이다라고 소개하는 표지판들이 가득해요. 이 대한민국의 동양학의 20세기 학술의 한 귀퉁이의 모습이 내가 원조다, 내가 원조다. 그래서 노자하면은 제일 왼쪽에 가장 오래된 판본인 곽점초관본을 이해하면 마치 노자의 어떤 신비한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30년 동안 동양철학 공부를 했는데 신비한 게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영어 알파벳으로 된 텍스트나 상형 문자로 된 한자 텍스트나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뭔지 잘 모르고 쓰는 글일수록 말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 그때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사실은 살아있는 일상어들이었다. 다만 시대적 거리 때문에 어려운 거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자라고 하는 어떤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오늘날 노자와 관련되어서 한국의 학자들이 쓰는 텍스트를 동일시하는 이 시선에는 굉장히 중대한 오류가 있다. 이거는 문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없는 문화적 간극, 역사적 간극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K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함석헌 선생이 YWCA 그 강연장에서 했던 그 장소, 바로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것이지 오래된 한자라고 하는 그 문자 텍스트로부터 의미가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동양철학이라는 표현 대신에 혹은 한국철학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K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에서 나온 철학사 책들하고 한국에서는 중국 철학사를 서술한 텍스트가 별로 없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책들을 좀 읽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실제 그 글자에 걸맞는 의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일본 철학과 한국 철학과 중국 철학은 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공통성이 거의 없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공통성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부를 수 있는가. 예컨대요, 중국에서는요 전통과 역사성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기존의 이념을 때려 부숴야 된다,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중국 수립 이후에 모택동이 한 말에서도 오늘의 중국은 과거의 중국으로부터 왔다,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택동이 하고 싶어서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회주의 중국 이전의 철학사와 사회주의 중국 이후의 철학사,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철학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공자였다가 사망호제였다가 노자였다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철학사가 이럴 수가 있죠? 이거는 철학사가 아니라 정치에 따른 책의 부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계급투쟁을 책을 통해서 완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책은 철학사가 아니라 철학사를 통한 계급투쟁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더 나아가서 중국 철학은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 종교 그리고 계승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전통 철학을 계승하자라는 방식의 학파나 입장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뭘까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더 나아가서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특히 많이 쓰이게 된 데에는 사실은 동경제국대학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의 성립 제도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동경제국대학에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학과를 설계를 할 때 세계사, 동양사, 일본사, 이때 동양사라고 하는 것의 주 대상이 중국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사와 동양사는 같은 카테고리였고요. 이게 고스란히 경성제국대학 커리큘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양철학사 혹은 중국철학사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조선철학과 조선문학은 하나로 엮어서 조선문학의 카테고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이 때문에 이게 나중에도 우리나라의 대학 교과 과정에서 동양 철학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중국 철학사를 배웠거든요. 과연 이 용어를 써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현대적으로 봐도 중국은 동양 철학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 사람들이 동양 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한국에 초청되어서 한국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는 동양 철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책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들은 중국 철학이라는 표현만을 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는 립서비스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한국 철학은, 조선 유학은 중국 철학의 아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똑같은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은 1989년 천안문 광장의 사진이고요. 왼쪽은 2017년 촛불 집회 때, 그리고 1987년도에 백만 대행진 때. 이 사건은 고전을 읽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이 그 장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의식, 그리고 제도적 형태를 규정하기 때문에 고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컨대 20세기에 한국을 살았던 거의 모든 유학자들은 되게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와 유학이라고 하는 걸 엮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유학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가 불완전한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유학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이게 중국의 최근 학술 경향입니다. 그리고 리콴유와 김대중 대통령이 논쟁을 할 때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유학을 긍정해야 되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입니다. 리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서구와는 다른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건 숙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학을 긍정하는 까닭은 그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하는 거다. 달리 말하면 유학 이전에 민주주의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아, 벌써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서론인데, 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사실 대학 강단에서 전통 텍스트를 해석해왔던 방식과 실제로 바깥에서 해석해왔던 방식들은 굉장히 달라요. 해석학적으로. 예컨대 학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장일순이라고 하는 분과 이현주 목사라고 하는 두 분이 대담을 해서 할 때 나눈 자신들의 해석학적 입지를 설명한 문장입니다. 나는 선생님과 노자 도덕경을 읽어갈 때 기존의 내용들을 주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석가, 예수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한국의 신학계는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함석헌, 유영모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이미 체화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학계보다 사회가 훨씬 더 다원적이고 민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 뭐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대네요. 그러면 제가 앞에 장자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장자하면은 자꾸 정신적 자유, 절대적 자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 20세기 장자하면은 딱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뭐냐? 아큐예요. 20세기 중국에서 장자는 아큐와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 동방의 게으른 성인, 사회개혁의 장애, 그리고 노시는 장자 철학이야말로 중국이 망하는 데 일조했던 철학이고 얘를 때려부수지 않는 한 중국은 되살아날 수 없다. 저주의 산물이었어요. 그리고 60년대에 누군가가 아큐다라고 지목이 되면은 문역되게 탄압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 철학자들이 절대적 자유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나는 정치적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이랬다 저랬다 괜히 관여되어서 죽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 좀 정원에서 나무들 가꾸며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요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말하는 절대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허망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함석헌 선생은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치의 정신을 강조했거든요. 자, 어떤 텍스트가 더 의미 있고 살아있는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조망하면서 이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100년 과거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이면서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될 우리들의 철학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재미나게도 K 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은 이유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 철학을 하면서 우리말 철학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한국어는 19세기 말 20세기를 거치면서 서구어를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번역어가 주종이에요. 더 나아가서 요즘 텍스트, 출판된 텍스트들을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한글로 괄호 열고 한자를 병기했던 전통에서 영어를 병기하는 게 더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를 생략해요. 따라서 한글 다음에 머릿속에 새롭게 연상하는 사람들은 한문 세대는 한자를 연상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괄호 열고 영어 단어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가 바로 연결이 돼요. 따라서 우리말 철학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과거 한자 문화로의 회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착각이다. 저는 이 지점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의 선택을 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K-팝의 가사는 영어 단어 구문과 한글 단어 문장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언어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과연 우리말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이런 방식의 새로운 언어가 동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된다면 저는 그것은 K 영문자와 철학이라고 하는 이 애매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는 지점과 같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철학을 새롭게 상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렇게 듬성듬성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